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은 방황이란 주제 들고 왔습니다. 방황이요? 예, 예. 방황이란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있죠. 그렇죠. 특히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에는 방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방황과 비슷한 개념을 좀 혼동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배회라는 개념인데요. 방황과 배회는 둘 다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둘 간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혹시? 모릅니다. 네, 설명을 해 주시죠. 그죠? 그 방황은 분명한 방향이나 목적지를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반면 배회는 아무 목적지도 없이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하죠. 즉 방황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고는 있는데 네. 아직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상태를 네. 말합니다. 네. 반면 배회는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상태죠. 그러니까 배회는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방황이란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기의 진로나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방황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방황이란 이제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방황하는 인간이란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입니다. 왜 흔히 중세를 신의 시대, 신학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당시는 신이 인간의 운명을 정해주던 시대였죠. 때문에 중세만 하더라도 인간은 특별히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해주었기 때문에 개개인은 삶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길을 잃을 위험도 없었죠. 예. 하지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내던져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이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길을 찾아야 하죠. 그 과정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방황을 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방황은 신이 죽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실존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삶,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방황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괴테 파우스트의 방황과 관련된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파우스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 말은 하느님이 악마와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해 확신하면서 언급한 표현인데요. 하느님은 인간이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착한 인간은 결국에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찾아간다라고 봤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도 학문의 한계를 절감하고 절망에 빠지는 듯 온갖 방황을 하죠. 심지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도 감행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힘과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방황이란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시험대 같은 겁니다.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시험대.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더욱 열심히 도전하고 더욱 열심히 살수록 이런 더 방황을 많이 할 수 있죠. 시험대가 계속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에서 인간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면에 있었으나 심리적인 면에 있었으나 당연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났고 또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만 확실성이 있다. 강력하고 지속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힘 또는
결정을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필요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힘에 복종할 때만이 그 같은 완전한 안전이 존재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사고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 프롬이 보기에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안전함이 보장되는 경우란 신처럼 강력한 힘에 복종할 때나 또는 결정이나 위험이나 책임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주로 권력자죠. 네. 권력자에게 복종할 때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결국 누군가에게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불확실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뒤따르는 방황의 시기 또 견뎌야 하는 거죠. 이처럼 방황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네. 이제 너무 길어져도 이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방황의 시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왜 인간이란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걸쳐 있는 사이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냐.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벌레와 초인, 위버맨시라는 그 사이에 걸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 벌레로 태어나서 초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변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은 벌레와 초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물론 뭐 벌레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네. 초인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한에 비하면 허무, 허무에 비하면 전체, 허무와 전체 사이에 걸려있는 중간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시면 허무와 무한, 허무와 전체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파스칼이 말한 무한이나 전체는 신을 뜻합니다. 결국 인간은 벌레나 무로 태어나서 초인이나 신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고 그 과정이 쉬울 리가 없겠죠. 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초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방황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인생은 좀 그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인간을 사이 존재라고 봤는데요. 에픽테토스는 니체와 파스칼과 달리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인간을 어린아이와 어른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어른이란 단지 나이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로 나아가는 원리들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린아이가 철학적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조금씩 어른으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가 보기에 최고의 어른은 소크라테스예요. 왜요? 최고의 철학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철학적 원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어린아이와 최고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가 아직은 비록 소크라테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바라는 듯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비록 소크라테스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목표를 그곳으로 삼고 철학적 원리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적 원리에 따라 살면은 방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쩌면 더 많은 방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예. 방황의 기간이 짧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철학은 본래 삶의 본질이나 자기가 처한 존재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거든요. 따라서 철학적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살아도 좋은가? 등등의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방황을 경험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방황의 과정을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아닌 유한한 인간이 방황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반면에 철학적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스스로의 존재 상황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방황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굴곡에 따라 매번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철학을 해야 방황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예. 배회하는 경우는 줄어든다는 예. 말씀이군요. 예.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도
철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그는 철학의 주제가 참된 삶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노력한 것은 참된 삶이 언제나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부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참된 삶이 어느 정도는 현존한다는 점, 그것이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보이고자 한 무엇이다. 그러니까 바디우도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게 많다고 본 셈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세상이 부조리해서 철학을 해도 참된 삶을 살 수 없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많죠. 근데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삶이 완전히 부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바디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면 설령 일시적으로 방황을 하더라도 참된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소한 아무 방향 없이 배회하는 건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철학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방황으로 시작했는데 결론 이제 철학이네요.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